자, 오늘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12월 마지막 주 수업이죠. 우리 담당 선생님이 독감으로 이번 주 수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선생님이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일단 과정집을 다들 처음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요 과정집을 다들 처음 받으셨을 텐데 문제풀이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1번부터 4번까지 정도를 선생님이랑 함께 풀어보고 그리고 정규 진도 올림포스 교재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의 가장 큰 틀은 문학이야, 문학. 자, 문학의 4가지 갈래 이미 다 배웠죠. 우리 중학교 예비 중3 정도 됐으면 문학의 4가지 갈래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가 있어요? 좋아요. 교술 갈래, 시, 서정 갈래, 그리고 서사, 하나는 그렇지, 극 갈래 해서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4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 서정 갈래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 화자를 통해서 이 화자의 정서와 이 시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는 서정의 시라고 하는 갈래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서사에서는요, 누가 작가 대신에 이 작품 안에서 혹은 작품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가지고, 서술자의 이 서술을 통해 가지고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서사를 전개시키는 방식, 소설도 있습니다. 극갈래는 조금 독특해요. 앞서서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 화자와 그리고 서술자가 있었는데 극갈래에서는 서술자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서술자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극갈래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갈등을, 극갈래는 반드시 갈등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 이 인물 간에 혹은 여러 갈등이 있잖아. 그치? 인물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 혹은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바로 보여주기의 갈래라 그래서 극 안에 이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갈래가 바로 극갈래입니다. 자, 그래서 극갈래는 대표적인 게 시나리오가 있고 극본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이 분명해. 시나리오에는 뭐 영화 시나리오처럼 영상을 찍기 위한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연극을 위한 극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문학의 갈래가 되겠습니다. 4번째는요, 교술 갈래인데요. 교술 갈래는 앞서서 이야기한 1번의 서정, 2번의 서사, 3번의 극갈래와는 다르게 교술 갈래는 문학의 비허구성이 돋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정이나 서사의 극갈래들은 허구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었거든. 그치? 근데 지어낸 이야기라면 교술 갈래는 작가가 직접 서술자가 돼서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야. 경험에서 얻게 된 교훈이라든지 깨달음 같은 것들을 글로써 형상화한 문학의 갈래. 서양권에서는요, 사실 문학하면은 이 허구성이 주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문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소설. 뭐 소설이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서양의 소설. 뭐 노인과 바다도 있고, 데미안도 있고, 무기여 잘 있거라, 위대한 개츠비, 막 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있고, 시도 뭐 푸시킨의 시라든지, 니체의 시라든지, 그러면은, 극본에서는요, 셰익스피어. 딱 머릿속에 형상화되잖아. 그치? 근데, 수필을 뭔가 이렇게 번뜩 떠오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안 떠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술 갈래의 이 비허구성을 서양에서는 문학작품이라면 지어낸 이야기. 그래서 조앤 케이 롤링의 이 해리포터라는 작품도 판타지 소설이잖아.
그치, 지어낸 이야기가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동양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문학의 비어구성에서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도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수필, 형식이 없이 펜이 가는 대로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이 수필이라는 문학의 한 갈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시가 가장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있는 친구들 중에 시, 소설, 극본, 수필 중에서 그나마 시가 제일 만만하다, 이유는 짧아서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더라고. 우리 오전반 친구들도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배워야 된다면 가장 짧은 시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알게 되겠지만, 운문문학 쉽지 않습니다. 시문학이요? 엄청 어려워요. 고전 문학에서도 시는 진짜 어렵고, 물론 고전은 산문도 어렵지만서도, 고전 운문도 굉장히 어렵지만, 현대시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가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시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현대시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시를 분석하는 거야. 시 분석을 우리한테 요구해. 근데 소설 분석 요구할까? 소설은 분석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 소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야.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 작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그게 끝이야. 작품 안에 있는 상징적인 것들, 작품에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상징물을 찾아라. 이 이야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소설 문제가 사실 더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 그리고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으로 배웠을 거예요. 작품 안에서, 작품을 내부에서 작품 얘기로만, 오로지 작품을 가지고만 이 작품을 감상하는 내재적 관점이 있고, 그리고 작품 밖에서 외부적인 요소들을 같이 이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반영해서 읽어보는 외재적 관점도 있습니다. 외재적 관점은 작가가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하는가, 작가의 생애, 작가의 일대기, 작가의 사상이나 관념 같은 것들을 함께 이제 작품을 이해하는데 이입을 시키는 방법과, 두 번째는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이 작품에 미친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감상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내재적 관점이 사실 가장 흔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책을 읽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책을 읽어보는 관점이 내재적 관점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개츠비 너무 불쌍해 이러고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대 배경이 미국의 이 경제 호황기, 대공황 이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1920년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때 그 작품을 감상하는 깊이가 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선생님이 어릴 때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어릴 때 직접 본 건 아니고, 내가 어린 조카를 키우면서 조카들이 이제 디즈니 볼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이 막 맨날 디즈니 채널로 뭘 보는 거야. 맨날 인어공주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정글북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나는 어릴 때 정글북을 읽어보진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좀 갈리더라고. 어릴 때 정글북을 봤다랑 보지 않았다가 좀 갈리는데, 선생님 조카들이 이제 20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랑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나잖아. 다 6살이긴 해도. 조카들이 이 정글북 보면서 어릴 때 막, 와, 재밌어 했는데, 그 내용은 모글리라고 하는 인도계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 소년이야. 까무잡잡하고 자연인처럼 이 야생 정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소년이다. 그리고 모글리는 늑대 친구와 곰 박사님과 함께 살아가서 거의 늑대 소년처럼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모글리를 괴롭히는 존재. 그러니까 모글리가 이 작품 안에서 주동 인물이면은 반동 인물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다크나이트에 배트맨이 있으면은 배트맨은 당연히 주동 인물이고, 배트맨이 원하는 대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지 못하게 막는 인물이 반동 인물 조커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동인물 모글리, 그럼 반동인물이 있습니다. 제규어였던 것 같은데 시아칸이라고 하는 반동인물이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동인물을 방해하는 인물로 시아칸이 나와. 그런데 이제 또 모글리를 도와주는 조력자까지 빠지지 않아요. 이 조력자가 이제 영국계 탐험가인데, 나도 옛날에 봐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영국계 탐험가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모글리를 이제 도와주는 조력자로 등장을 하게 된대. 이 작품은요, 러다이트 키플링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되게 오늘날에도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이제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호기심과 그리고 모험심, 도전심에도 이제 불을 지펴준 작품인데, 여러분들 이 작품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우와,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왜 그랬냐? 이 노벨 문학상이 너무 내재적 관점으로만 작품을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야. 이거를 작품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과 함께 겸해서 작품을 읽었을 때는 절대 이제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 그 이유는 첫 번째, 외재적 관점,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이 주제를 우리가 조금 더 고찰을 하고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배경 지식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작품을 읽는 방법, 표현론적 관점이거든요. 표현론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백인 우월주의. 아마 곡반중학교라서 알 텐데 세계사를 배웠죠. 그쵸? 세계사를 배우면 이제 2학기 때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국주의의 팽창에 백인 우월주의를 배우는데, 그때 키플링이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을 국어 시간에서도 또 만나네요. 이 키플링은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자잖아. 백인이 가장 이 지구상에서 우월한 인종이며, 심지어 키플링이 쓴 시가 백인의 짐이야. 백인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 짐 같은 존재들이 흑인, 약소국의 약소민족들, 흑인이나 이 몽골리안들, 우리와 같은 황인족들, 황인들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홍인과 황인과 흑인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짐이다. 왜냐면 이들은 너무 유전적으로도 열등하고 문명 자체가 열등하기 때문에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한 우리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 이들을 짐짝처럼 들쳐 안고 이렇게 업고 우리가 이끌어 가야지. 아이고, 우리한테 짐 같은 존재지만 백인이 도와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랑 정글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볼까? 인도계 원주민 소년 모글리, 정글에서 발달하지 않은 비문명적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를 도와주는 거, 문명사회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영국계 탐험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심지어 영국이 300년 동안 지배했었던 나라가 어디야? 인도. 인도계소나.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지금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었던 지배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이 있고, 독자의 판단과 경험으로 독자의 이해를 조금 더 중심에 두는 효용론적 관점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반영론적 관점은 우리 문학에서도 많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육사의 청포도,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아니면 별에는 밤처럼 우리 딱 이 작품은 일제감정기 때 나왔겠다 하는 작품들이 있잖아. 그냥 작품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대적 배경까지 함께 이해를 하면은 이런 의미겠구나. 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요 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은 사실 한용운 선생님이야. 한용운은 시인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등 여러 시를 남긴 시인이에요. 그리고 경어체를 씀으로써 시적인 대상을 높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상의 서정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시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요. 한용운 선생님은 여러분들 일제감정기 때 우리 3.1운동 알죠?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때 그 민족대표 33인에 해당했었던 인물이야. 독립운동가였어. 근데 당시에 이제 3.1운동을 처음 주도했을 때 학생들과 종교인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거든. 그 이유는 1910년대 일제감정기는 이제 막 일제감정기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니까 일본이 한국인들을 일단 무력으로 탄압해. 너네 모여있어? 너네 일로 와. 무조건. 조선이 태형령까지 만들어가면서 일본이 말을 안 들어. 일본 순경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너는 맞아야지. 심지어 일본은 다 1910년대 헌병이었어. 군인 경찰. 너무 무섭잖아. 총이랑 칼 들고 다니면서 칼등으로 막 애들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가 없어. 조선인 3명만 모여있어도 일단 때리고 봤다고 하니까. 근데 합법적으로 일본인들도 조선인들이 모여있을 때 뭐라고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모임단체가 있어. 첫 번째가 학생, 여러분이야. 그치? 두 번째가 종교. 종교는 모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독립운동 활동을 했었지. 이 한용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종교인이었어.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 불교야. 불자였어. 그래서 이 한용운 시인의 시를 읽을 때 대표적으로 님의 침묵이나 알 수 없어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멀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임이 오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임을 그냥 작품으로만, 내재적 관점인 절대론적 관점으로만 이해를 했을 때 화자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연인일 수 있겠다, 내재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독립운동가잖아.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해서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 임은 무엇이겠어? 광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서의 이 님을 이번에는 작가의 종교인 불교에 이입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부처, 즉 절대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품을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작품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할 작품이 총 4가지의 작품이 있거든. 일단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현대시 하나랑
여기는 이제 다 고전존이에요. 고전 문학 오늘 할 건데 고전 운문 문학 같이 나가 볼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정과정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와 세 번째는 송미인곡, 네 번째는 상춘곡 까지 해가지고 총 4개의 작품을 나가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사실상 우리의 초점은 시 분석이네요. 그치? 시 분석이야. 시 분석을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 이 단계만 잘 거치면 이거는 고전에도 쓸 수 있고 현대에서도 쓸 수 있거든.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써먹을 때가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에서는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이 되는 화자를 먼저 캐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자가 표면상에, 시의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은지, 시의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은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화자가 표면상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드러나는 경우에는 되게 자, 옆에 보이는 김춘수의 꽃이 나는 작품에서도 나와 있어요. 내가, 나라고 하는 화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나 혹은 내를 조금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나가 없어. 그러면 화자가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는 거는 딱 중학생 수준이죠. 그쵸? 그러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시와 드러나지 않는 시가 가질 수 있는 성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화자는 소설 안에서는 서술을 해주는 존재란 말이야. 우리가 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자는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 줄 거야.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언제고, 시간적 배경은 낮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공간적 배경은 어딘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누군지, 대상과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화자란 말이야. 그런데 화자가 표면적으로 딱 나타나 있어. 그럼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아니면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과의 이런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화자가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화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화자가 직접 시적인 대상과 하는 작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대표적으로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이런 것들 시적인 대상과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인 속마음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자의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화자의 상황이 지금 즐거운 상황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별의 상황인 건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너무 슬프고 한스러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화자의 상황을 캐치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화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까지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시간적 배경은요. 노을이 질 무렵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 노을 질 무렵이면 저녁이겠죠. 아니면은 이른 새벽 별이 떠 있는데 하면은 새벽녘에 별 뜰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계절적 배경. 특히 고전 문학에서는 계절적 배경의 시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적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니까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시적인 상황. 화자가 현재 뭐 이별했는지,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아니면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서러운 건지, 의지적인 건지를 쓱 봐준 다음에 세 번째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인 대상. 자, 여기에서 문제. 시적 대상은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둘 다 가능합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시적인 대상은 여러 개인 편입니다. 한 개 이상이 더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서도 바다도 그리고 나비도 다 시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자와 대상 간의 반응을 봐준다면 완성입니다. 하자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대상은 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봐준다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 분석의 4가지의 이 순행적인 방법을 가지고 묘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첫 번째, 1년 한번 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여기까지 1년과 2년을 읽는 것만으로도 화자가 시적인 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네, 다시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래. 여기에서 나는 화자죠. 그쵸? 인식을 하는 인식의 주체인 거야. 내가 그 시적인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인식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인식의 대상인 것이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인식하기 전의 행동인 거야. 대상을 인식하기 전.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 그렇다면 인식하기 전에는 몸짓이었지만 인식하고 나서 꽃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몸짓은 부정적인 시어, 상대적으로 긍정시어, 부정시어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부정적 시어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존재인 거야? 의미가 없는 존재야. 하나의 몸짓이 되게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끝!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의미 있는 존재로 와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의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의 본질 그리고 이름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렇다면 이름을 부르는 건 의미를 부여해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도 이 빛깔과 향기에 걸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자도 뭔가 원하고 있어. 그 원하는 게 뭐야?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행위를 해주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과 향기는 존재와 본질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들을 누군가를 통해
의미 있다고 이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가 인식해 주기를 소망한, 인식해 주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나도 무엇이 되겠다? 꽃이 되겠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화자의 소망인 거야. 그치? 화자의 태도, 화자의 소망. 그래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다음에서는 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반복됩니다. 한번 볼게요. 당신이 그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당신한테로 가서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대. 여기에서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여기에서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근데 아까는 시가 시작했을 때 뭐라 그랬어? 나로 시작을 했지. 근데 우리로 뭐가 되고 있어? 시상이 확장되고 있어. 점층적으로 시상이 확대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인식이 확장되는 모습.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점점 커졌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화자의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어린 왕자의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어린 왕자 너무 오랜만 아닙니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여우와 사막 여우와 그리고 어린 왕자가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볼게요. 넌 나에게 아직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이해를 했을 때 의미를 부여하기 전과 의미를 부여한 이후의 존재. 선생님이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와, 크리스마스라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몰려있는 인파들을 그냥 봤을 때는 짜증이 나죠. 저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같이 줄 서가지고 뭔가를 해. 나한테는 그들이 지금 의미 있는 존재야? 아니지. 근데 내가 그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여다본다면, 내가 그 가족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나한테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지. 저 가족은 내 가족에서 놀러 왔네. 정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 아이가 계속 울어. 짜증날 수 있겠지. 하지만 아기가 우는 것이 비행이 정말 길었을 텐데 아이가 그동안 잘 참고 있다가 이제 나올 때쯤 울어줘서 다행이다. 엄마랑 계속 붙어있고 싶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씩 더 부여를 해준다면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넌 나에게 아직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대. 긍정적, 부정적? 그렇지, 부정적.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한 아이도 부정적이죠. 그래서 나는 네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이 사막 여우가 한 말이거든.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지. 다 부정적인 거야. 왜? 가치를 느낄 수 없어. 왜?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이 길들이는 행위가 위에 김춘수의 꽃에서 이야기한 이름을 부르는 행위 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이꼴 뭐라 그랬었죠?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그렇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될 거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의미가 부여된 상태에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시 1번부터 우리가 4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학은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맞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정답이에요.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그 내용과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죠. 그쵸? 세 번째,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맞죠? 그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전거 도둑, 수만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자동차에 흠집냈다고 막, 야, 너 자전거 내놔! 막 이러면서 돈 내놔! 이래가지고 자전거 저당 잡혀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어른들이 야, 도망가! 차라리 도망가!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내달리게 되잖아. 그때 이제 자기가 도둑질 한 거 아닌가? 내적인 그런, 내적인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언젠가 이런 적이 한번 있었었는데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부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적이 있다든지 뭐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잘못 나왔어 그랬는데 그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어요 해가지고 이제 다 먹고 나서 도망쳤다든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작품을 읽을 때 훨씬 더 이입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쵸? 네 번째, 독자가 문학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한다. 맞죠? 문학작품에서 느껴지는 추하고 비장하고 우스꽝스러운 감정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쵸? 추하고 비장하고 우스꽝스러운 감정들 심미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추하고 비장한 것, 비극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비장미, 우스꽝스럽게 비꼬아서 추하거나 이 암담한 것을 우스꽝스럽게 때는 비꼬아 표현하는 것, 골개미. 이 이외에도 자연과 같은 아름다움, 우아미, 그리고 현실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은 숭고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장미, 골개미, 그리고 우아미, 숭고미가 있다. 여러분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그렇군요. 알긴 알아요? 중학교 2학년 권장도서인데 될 수 있으면 책으로 꼭 전문을 다 읽어보세요. 그레고리 잠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남자 주인공은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동생이 또 악기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를 연주한단 말이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부모님께서도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이 그레고리 잠자라고 하는 인물이 이 가족의 경제적인 능력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갑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더듬이도 있고 단단한 몸.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인형이 됐다든지 벌레가 됐다든지 그래서 내 가족들이 날 모르고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난 어릴 때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런 상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현 신체 사이즈에 맞는 벌레가 되어버린 거야. 내가 키가 170이 넘어. 그 170 넘는 벌레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가족들은 저 큰 갑충이 그레고르를 잡아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점점 이 벌레가 사실상 이제 그레고르가 갑충으로 변한 거잖아.
그런 모습을 딱 봤을 때 얌전하고 아기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가족들도 사실 그레고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더 커져가요. 그렇지만 가족들은 결국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포기하죠. 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레고르를 포기하는 거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 가족 구성원에서 더 이상 그레고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가슴 아프지 않아요? 나는 읽으면서 이게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잔인하다. 가족끼리 이제 돈 때문에 맺어지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자식을 혹은 이제 오빠를 외면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잔인하잖아. 근데 되게 추하고 더럽고 역겹고 암담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도 다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그 속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비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디 보자. 어떻게 된 일이죠? 됐다. 가는 이제 김소월의 꽃이었는데 가의 무엇의 의미와 같은 것들끼리 묶은 것은 몇 번이었어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손짓, 너의 행동들, 너의 눈짓은 이제 의미 있는 게 됐잖아. 이름을 부르게 됐으니까, 그치? 그것이 이제 어린 왕자에서도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존재, 길들인 존재에 대한 우린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소중한 존재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에 대한 설명.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다. 겉으로 드러나 있죠. 공간적 배경의 이동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간적 배경의 이동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너무 흔해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배워볼 고전 운문문학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3번 1년과 2년이 반복되는 수미상관이 사용되었다. 1년과 2년이 서로 반복되는 것은 수미상관과 관련이 없어. 수가 뭐야? 머리수의 꼬리 밑자. 맨 처음과 마지막이 일치하거나 이제 상응하는 경우에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4번 시적 화자는 사연에서 그와 나의 관계를 우리로 확장시키고 있다. 시상이 점층적으로 확대된다. 정답입니다. 사연에서 나와 그는 우리에게 동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니죠. 이거랑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나와 그는 우리에게 서로 동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니죠.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 내려가 볼게요. 가를 읽고 독자의 감상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건 너무 쉬워가지고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제대로 읽기만 해도 나오는 정답. 몇 번? 5번.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죠. 그쵸? 본질을 알아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집 분석 맞춰보고요. 이후에는 우리가 올림포스 교재 한번 나가볼 것인데요. 10분 쉬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